청약 당첨 포기에도 불이익은 없다. 주택 청약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제 로또 청약이란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청약만 되면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이 이제 시세에 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덕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은 이제 청약 통장 개설수도 굉장히 급감을 했다고 하고, 이 청약에 대한 메리트가 좀 많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청약 통장 가입자들 얼마나 많이 줄고 있을까요? 네, 이제 9월 말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580만 명으로 전월보다 한 1만 3천여 명 정도 감소한 수치인데요. 네. 지금 15개월째 계속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입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청약통장에 대한 그 잔고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잔고도 2년 연속 감소를 했어요. 한창 청약에 대한 열풍이 불 당시에 잔고가 90조 4,200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달을 기준으로 이제 잔고가 88조 원대까지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청약통장에 대한 인기가 갑자기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청약에 대한 이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9월을 기준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1년 전과 비교해서 한 14% 정도 상승했다라고 네. 해요. 정부가 이제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약 관련한 규제도 느슨하게 풀고 이런 영향으로 경쟁률 자체는 조금 높아진 영향은 있지만요. 분양가도 같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청약 미달이나 미계약 사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질적인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청약통장에 대한 금리가 너무 낮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청약통장 금리에 대한 이슈는 이미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 두 번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 2.8%까지 청약통장에 대한 금리가 높아진 수준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중은행의 지금 예적금 금리를 살펴보면 3에서 4%대 수준이잖아요. 네. 이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현저히 낮다라는 점들을 좀 포인트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낮으니까 굳이 청약통장에 목돈을 넣어둘 필요가 있나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거와 관련한 복지가 함께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넣은 청약 저축액들 있죠. 이 저축액들은 국민주택 채권이라던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디딤돌 대출이라던가 버팀목 대출 이런 쪽에 같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축액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관련한 복지도 함께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요즘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는 청약에 당첨이 되면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제 관련해서 계약을 좀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 이유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네, 이제 최근의 사례인데요. 서울 쪽에 분양가가 워낙 높다는 이유로 최근에 이제 분양을 대거 포기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서울시 구로구의 호반 서밋 개봉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경쟁률이 25.23대 1이었어요. 근데 일반 분양 물량의 38% 정도가 계약을 다 포기를 하면서 70개 정도의 가구가 지금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풀리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도권과 관련한 청약에서도 인프라에 비해서 이 집값이 분양가가 너무 비싼 건 아닌지 혹은 역세권도 아닌데 분양가가 높은 건 아닌지 이런 좀 옥석 가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렇게 좀 포기 사례가 많다 보면 계약 취소를 했을 때 뭔가 불이익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저희가 이걸 알기 전에 먼저 이 청약이 당첨됐을 때 주택을 어떤 식으로 구입하게 되는지 이 방법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주택을 구입하는 절차는 그냥 이제 돈을 넣는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돈을 다 단계별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주택 청약에 당첨이 딱 되면 각종 서류 작성이라던가 서류를 이제 내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제 계약금 10%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중도금이라는 걸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중도금의 경우에는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시행사가 중도금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일자들을 정해줘요. 이제 보통 중도금을 한 번에 내지는 않고 보통 1회에서 뭐 5회, 6
6회까지 나눠서 네. 내게 되는데요. 이 중도금을 납부하면 이제 분양가의 한 60% 정도를 중도금으로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시공사에서 선정한 그 은행을 통해서 대출 담보를 받아가지고 이 중도금을 내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금 빼고 중도금 빼고 한 30에서 40% 잔금까지 다 납부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입주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만약에 내가 계약금 10%까지 냈어요. 근데 도저히 중도금에 대한 자금을 끌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던가 네. 계약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취소는 할 수 있지만 계약금 10%는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것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청약 이후에 당첨 과정, 그리고 이제 집을 사기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금까지 처리를 하면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막상 앞서서 본 사례처럼 중도금이나 이렇게 잔금을 좀 마련하기 위해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청약에 대한 계약을 포기하면 뭐 불이익이 있나요? 어떻게 될까요? 주택 구입 비용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상 당첨이 됐는데 너무 반갑겠지만 또 이제 대출을 받거나 이러면 좀 부담이 그렇죠. 생길 수가 있을 것 부담스러울 수 같아요. 있죠. 그리고 네.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지금과 같이 금리도 높고 또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고 분양가가 높은 경우에도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딱 배정을 받았는데 난 1층은 너무너무 싫었어. 근데 네, 1층에 그럴 수 배정을 있죠. 받으면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쪽이어서 이 또한 또 이제 취소를 하는 사례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당첨이 되고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청약 통장을 사용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거에 당첨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청약 통장은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고 리셋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 10년에 걸쳐서 이 청약 통장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모아놨어요. 근데 점수까지 함께 쌓았겠죠. 근데 내가 이거를 이미 청약에 사용을 했다면 이미 모든 권리가 이제 다 리셋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내가 또다시 청약 통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재가입을 하고 가입 기간이라던가 금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재가입해가지고 그러면 또 신청해가지고 당첨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요. 주택 청약이 당첨이 되고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에 대한 부분에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네. 이제 페널티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분양인지 민영 분양인지에 따라서 이제 약간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공공 분양의 청약을 당첨이 되고 이거를 포기할 경우에는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또 투기나 청약 과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까지 공공 분양에 대한 주택 청약을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되고요. 네. 만약에 민간 분양을 당첨이 되고 이거를 포기했을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재당첨 페널티가 생기는데 투기 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10년 이상 이제 신청이 좀 불가하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청약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7년, 그리고 토지 임대주택이나 투지 과열지구 정비조합은 5년까지 재당첨이 불가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청약을 신청할 때도 중도금이나 잔금까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번 당첨이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청약을 포기를 했을 때 이 통장 자체가 좀 리셋이 돼서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된다는 점까지 함께 또 알려주셨는데, 또 그리고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에서도 이렇게 청약 포기 이후에 이런 제한 과정이 다르다는 점까지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 공급 같이 좀 더 혜택이 높은 그런 청약들이 있는데, 그런 주택을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당첨을 좀 포기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이제 우리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던가 뭐 신혼부부 특공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다자녀 특공도 있고 또 국가유공자 여러 가지 특별 공급 물량들이 있어요. 이런 특별 공급에 당첨이 되고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평생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딱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 번 당첨이 되고 포기를 하면 더 이상은 이제 특별 공급에 대한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공으로는 이제 앞으로 절대로 청약에 당첨이 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 공급 쪽으로 재청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따라서 내가 이제 이 한 번뿐인 기회를 조금 소중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낼 수 있는 확실한 여력이 있는지도 꼭 네.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정말 1층에 당첨이 돼도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지 이런 네. 것들도 잘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변의 상권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신청해야 이 한 번의 기회를 잃지 않고 잘 당첨이 돼서 입주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특별 공급도 그렇고요. 주택 청약에 당첨되고 어찌됐건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였던 나뿐만이 아니라 그 주민등록상에 있는 배우자라던가 여러 가지 세대주들이요? 세대주들이 네. 다 똑같이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똑같이 재당첨이라던가 특공 당첨 불가 이런 제한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라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특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결혼을 하기 전에 특공에 당첨이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배우자는 특공을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결혼 전에 했으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가 또 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혼인 전에 특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혼 후에도 그 배우자에게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시나 배우자도 특공이 불가하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당첨 포기를 했을 때의 경우를 저희가 나눠서 봤는데 확실한 불이익이 있으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청약을 취소하면 이제 말씀 주신 사례처럼 페널티가 좀 부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예외적으로 봐주는 경우들은 없을까요? 한 세 가지 대표적인 거를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네. 청약 당첨을 취소하면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페널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청약에 딱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됐는데 갑자기 해외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커다란 질병에 걸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첨 과정 중에 갑자기 이혼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상속의 문제로 여러 가지 가족 내부에서 어떤 불화들이 생겼을 때 그 당시 내가 당첨됐던 당시와 비교해서 나의 지위라던가 상황이 약간 변경이 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페널티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런 뭐 해외로 이주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사정들이 있는 부분들은 내가 서류 제출이라던가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서 이 상황이 진실인지를 조금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부적격 사유로 취소된 경우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부적격 사례의 예시는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청약 가점을 다 이제 점수를 체크를 하잖아요. 이 청약 가점을 체크를 할 때 점수가 오류가 난 부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이 중복으로 청약을 신청을 했다거나 네. 아니면 재당첨자가 되면 안 되는데 이 재당첨자가 또 다시 당첨이 됐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 사례들이 있어요. 네. 또 뭐 소득이나 재산 기준 미충족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로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부적격 사유로 인해서 당첨이 취소가 되면 네. 청약 통장 자체는 리셋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세대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사례도 결국에는 세대 구성원에 대한 불이익도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불이익 자체는 없지만 지역에 따라서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에 대한 청약 제한은 좀 존재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적격 사례가 되면 굉장히 아쉽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적격 사례로 뽑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 주택 청약 가점 이런 점수도 우리가 좀 잘 계산해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보를 좀 잘 입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정보를 좀 잘못 기입했어요. 네. 그거에 대한 모든 손해는 책임져 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다 이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실제로 올해 정보를 좀 잘못 입력해서 취소가 된 사례가 무려 3,000건에 육박한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보를 잘못 입력해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은
청약 당첨 발표일이 같은 날 발표가 되는 네. 일반 공급 청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동시에 당첨을 해서 동시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두 개 다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둘 다 부적격, 취소가 네, 둘 다 되나요? 취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청약 일정들도 우리가 좀 잘 고려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비 입주자로 당첨이 된 경우도 이제 이런 페널티 같은 게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택 청약 당첨자를 최초로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뭐 미계약이라던가 부적격 당첨 물량을 대비해서 예비 순번을 함께 뽑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비 입주자로 당첨이 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내가 예비 입주자이지만 싫어요. 네. 이 경우에는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고 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청약에 대한 정보들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디서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한국부동산원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청약 통장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청약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통계 자료라던가 세부적인 내용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주택 청약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들 함께 분석해드렸고요. 또 청약이 되더라도 이후에 뭐 잔금이라든지 마련해야 될 목돈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불이익을 생각하셔서 신중한 청약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2부 쉬운 재테크 읽어주기 시간에서는요. 주택 청약 그리고 당첨 이후에 포기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